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남북 군사 완충 구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의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이라면서 또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도 이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이유와 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10월, 9월 말부터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최근까지도 도발을 이어갔는데 포사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4일, 18일, 19일 사흘 계속해서 포를 쐈는데 남북 해상 완충 구역에 이제 포를 계속 쐈습니다. 근데 다 합쳐서 한 900여 발을 쐈는데요. 두 분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포사격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9월 25일부터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네. 예, 9월 25일부터 북한이 10월 9일까지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예.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네. 그 도발 중에는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4,500km의 그렇죠.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월 10일 창당 기념일에 예.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일련에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직접 지휘를 했다. 예. 그리고 핵 억제 전략과 자기들의 운용 능력을 과시했다라고 그랬죠. 얘기를 하면서 네. 뒤에 그 명분을 얘기를 했어요. 적들에게 경고를 가하기 위함이다. 로널드 레이건 호가 들어와서 한미연합해상훈련, 그랬죠. 이어서 또 한미일 대잠훈련을 했습니다. 일련의 행동이 북침을 위한 공격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온 이제 북한이 중국의 이 중요한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도발을 좀 자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북한이 포사격을 이어갔단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5, 14, 15, 14일 어간 그 새벽과 예. 오후, 그다음에 18일, 19일 910발이라고 그러지만 거의 1000발에 가까운 포사격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북한이 남측의 사격 훈련은 명백한 군사적 긴장 격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북한이 지난 9월 달에 9월 초에 이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거든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갖추는 그 과정에서 그 명분을 한미연합 예. 훈련으로 이 구실을 삼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부의 결속과 우리 남측을 향해서 또 한미를 향해서는 이관과 분열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지속적인 그런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네. 그 반발의 화살이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핵무력 법제화의 후속 조치 그리고 한미 동맹 이간질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은권님은요? 예, 이제 일단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9.19 군사 분야 합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완충 수역에 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9.19 군사 분야 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사실 북한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한미가 재래식 전력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이거든요. 그중에 특히 압도적인 게 해군 전력하고 공군 전력인데 이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의 작전의 운영성을 상당히 제약하는 게 사실 군사 분야 9.19 군사 분야 합의예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북한이 분리할 게 없는 그런 유리합니다. 합의 내용이었는데.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정찰 자산들이 특히 MDL 근처에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럼 정찰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굳이 그걸 깰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를 자극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군사 분야 합의 깨기는 어려우니까요.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문 센터장님하고 유사하게 판단하는 게 네. 지금 북한의 큰 틀의 전략 변화입니다. 아. 그러니까 9.1 군사 분야 합의 이 파기 여부가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작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핵 부대의 이 훈련. 예. 그때 모의 탄두를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한국의 비행장,
항구, 그랬죠. 그다음에 군사 작전 시설을 예. 타격한다고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9월에는 이 핵교리, 아주 공격적인 핵교리를 법제화했거든요. 그러면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전략이 바뀐 거죠. 이거 저는 이제 이걸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핵을 가진 자신감으로 재래식 도발에서 매우 자신감 있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9.19 군사분야 합의 여부가 아니라 예. 향후 그 이전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됐을 때나 한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이고 매번 대응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모든 동향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의 북한의 무력 시위가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훈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미가 비슷한 그동안 해왔던 훈련을 하기만 하면 다시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지금 호국 훈련 중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곧 이제 빌리언트 에이스 대규모 훈련도 있고 여기 대해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모종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19 군사합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9.19 군사합의에 뭐 정찰 금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정찰 금지 내용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예.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예. 거기서 합의가 우리를 동의를 안 해줬거든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완충 수역을 설정한 그 완충 수역 내에는 우리 서북 5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령도라든지 연평도에서 우리 군이 사격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결국 우리의 대비 태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그걸 북한이 뭐 먼저 깨기를 원하지 않죠. 예. 근데 결국 우리가 먼저 깨기를 깨도록 유도해가지고 북론을 분열시키고 결국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은 남측이라고 하는 것을 내외에 입증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예.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네. 사실 뭐 요즘 같은 이런 도발 정세를 보면 연평동 포격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남북 양측이 포사격을 주고받다가 또 국제적인 어떤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의 도발 양상을 분석을 해보면 2010년에 3월 달에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 그 연평도 포격 도발도 우리 군의 남쪽을 향한 사격 훈련을 10일 걸면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군의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이 북한이 만약에 그런 무력 도발을 한다면 도발의 원점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평지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정전시 북한의 도발 시에도 주한미군의 전력이 우리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합의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에 그런 도발을 한다면 한미의 압도적인 그런 그 대응, 다시 말하면 타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에는 북한이 원점이 드러나는 그런 무력 도발을 안 합니다. 네. 2015년에 목함지뢰 도발을 했는데 살짝 지뢰 심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런 식으로 한 뒤로는 그런 도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열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따라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고의적으로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제 사격, 타격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군 그리고 한미 당국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이제 고민이 될 텐데요. 북한이 이제 전술핵 무기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이제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구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요. 예. 괌에 전진 배치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확장 억제에 이제 해구산 말고 네. 전략 자산은 많이 있거든요. 예. 항공모함 물론 이제 해구산에 포함이 되죠. 항공모함 전단도 있고. 근데 지금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가 있어요. B-52. 네. 여기는 이제 핵탄두가 탑재가 됩니다. 아. 항공기 발사 ALCM 크루즈 미사일이 예. 들어가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B-1B가 있고 B-2 스텔스 폭격기가 있고. 네. 근데 B-1B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B-2는 이 스텔스이기 때문에 폭장량이 작아요. 아. 그다음에 B-52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지만 시간이 느리게 걸리고요. 그리고요. 근데 B-1B는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 안 걸립니다. 2시간. 네. 2시간이 안 걸리고 이 소형 전술핵 수준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요. 네. 한 100톤 정도면 이제 아주 작은 저위력 핵무기로 보거든요. 근데 B-1B는 거의 7, 80톤이 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B1B가 올 때 B52보다 북한이 더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개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의 주요 평양에 있는 시설들을 이 B1B 한두 대만으로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괌에 전개가 된 거고요. 그 북한에 지금 4대가 전개가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최근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네. 여기에 참가할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 한미연합 거죠. 공중훈련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의 대응은 결국 전술핵이나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고 여러 장벽이 많은 상황에서 네. 네. 결국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군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이달 말부터는 다음 달 초까지 대규모 한미 연합 해상 공중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또 이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네,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략자산의 전개는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에요. 네. 확장 억제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절하게 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한미 정상이 합의를 했고요. 이후에 최근 9월 달에 열렸던 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이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했고 그 전략자산 전개 합의에 따라서 로널드 레이건 호가 지난 9월 말에 이제 전개를 했었고요. 네. B1B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이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은 지난 4년여 전에 남북 간에 또는 미 북간의 비핵화를 이 상정한 협상이 이어졌을 때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또 협상의 여건을 분위기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훈련을 축소 또는 폐지를 했었어요. 네. 이번에 열리는 건 거의 뭐 5년 만에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 열리는 것인데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전략 전술이 바뀌었고 핵무력을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떤 사거리의 미사일이든지 탑재해서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이걸 억제하고 만약에 억제가 실패한다면 즉각 대응을 해서 우리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북한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뭐 미사일을 발사하든 아니면 또 이 포병 사격을 하든 아니면 뭐 항공기를 군용기를 띄우든 어쨌든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그걸 명분으로 네.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제24 공산당 대회가 열리고 있고 사실상 어제 끝났죠. 마무리가 됐는데 북한이 중국과 사실 서로 혈맹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주요 행사했을 때는 실험을 자제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시진핑 주석으로는 3년임을 확정하는 그런 당 대회 때 북한이 도발을 했단 말입니다. 중국으로서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는데 왜 북한이 이 당대회 기간에 이렇게 도발을 했을까요? 그 이제 우리가 중국 북중 관계에 착시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북한과 중국이 협력을 잘한다, 잘하죠. 예.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그 체제 수립 이래 자기들이 필요하면 중국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차에서 6차 핵실험까지 네. 중국은 모두 불편해했습니다. 모두 불편한 시기에 자기들의 마이웨이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당대회를 만일에 감안했다면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런 전술핵 부대를 다닐 이유가 없죠, 김정은이. 이미 그 이전에 그 찬물을 소금을 뿌린 거거든요. 근데 북한도 뭐 명분은 있잖아요. 당창건일 77주년 기념이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시진핑으로서는 자기 명운을 건 3연임의 네. 대규모 행사인데 예의상 저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중국 변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예.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의 구조적인 전략이 바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김정은 체제로서는 지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뭐 중국과 협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7차 핵실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하면 그때 하는 거지. 뭐 중국의 허락을 받는다거나 뭐 협의를 한다거나 그거는 북한의 고위층 계시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군요. 그런 역사는 있어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당대회 때도 중국보다는 북한의 마이웨이가 훨씬 더 컸던 거죠. 향후에도 그럴 거고요. 네. 문성목 우리 선생님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조 박사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네. 겉으로는 뭐 북한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또 중국이 북한을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뭐 혈맹이라고 하는
그런 예.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북한이 뭐 중국의 말을 듣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고 2018년까지 시진핑이 김정은을 한 번도 안 만나줬거든요. 결국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되면서 시진핑이 부랴부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러서 정말 황제 대접을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예우를 했고 2018년 한 해 동안 4번을 만났습니다. 네. 이 시진핑으로서도 북한이 미국 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건 뭐 도저히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북한의 전략 자산으로 이제 움켜쥐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육자회담의 의장국이 되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중국이 개입한 합의는 북한이 들어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었지만 사실 실패했거든요. 결국 그것이 이 북중 관계의 단면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이런 행동이 과연 중국의 국익에 반한 것인가? 저는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하시는군요. 예, 중국과 북한의 생각은 사실 지금 반미 연대로 지금 하나가 돼 있거든요. 네. 반미 연대입니다. 러시아도 거기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적대 정책을 폐기하게 하고 한미 동맹을 이간하고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일련의 도발을 중국이 지지하고 위안부리에서도 북한 편을 드는 것도 사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중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대체로 대체로 그런 부분에서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일종의 표정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차 핵실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7차 핵실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 당대회도 마무리가 됐고 미국 중간선거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사실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7차 핵실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3월부터입니다. 아, 네. 그렇네요. 예. 그럼 만일에 기술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면 벌써 했어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시기에 할 필요 없이 벌써 단행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은 지금 일각에서 북한이 뭐 전술핵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쏜 북한의 KN-23, 24, 그다음에 신형 전술 유도무기 모두 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데 탄두도 없이 그렇게 쏠 리가 없거든요. 파키스탄은 이미 98년에 이 트랙을 걸쳐 6번을 하고 나서 전술핵을 완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기술적으로는 급하지 않습니다. 아, 급하면 벌써 했어야죠. 보면 지금 6차례 핵실험으로 북한은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수평적 고도와 양적인 확대가 중요하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지금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정치적 목적이다. 결국 강대강 대치 국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 대규모 항공전력이 뜬다 그래도 북한이 또 뜨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신용을 해도 아, 기초 체력이 약하니까. 아, 예. 그러니까 결국 강대강 국면으로 간다고 판단했는데 네. 마지막에 밀리면 핵카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은 정치적 목적이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판단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따라 달려 있고 자신들이 불리하다,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하면 이제 충정요법으로 쓰겠지만 그러나 뭐 이 기술적으로 긴급하게 한다, 아니면 무슨 뭐 전술적으로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는 결국 한반도 정세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한무 연구위원님은 꼭 이 시기가 아니어도 좀 더 중차대한 시기를 보고서 아마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문성묵 센터장님은요? 예, 군사적 필요, 정치적 필요가 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조 박사님 말씀대로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웬만큼 북한 스스로도 말했어요. 우리는 핵탄두를 경량화, 그다음에 표준화,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북한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때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작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전술핵 무기를 이제 공언을 했고 이 전술핵 무기를 좀 더 고도화하고 이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 달에 당중앙군사위를 통해서 모라토리움 깨는 문제를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 4월 달에 폭파 무력화시켰다고 북한이 선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부지런히 다시 개보수를 해서 네. 3번, 4번 갱도 거의 이제 완성이 됐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물리적으로
핵실험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 결심이 대개 언제이겠느냐?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개시되는 요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럼 지금부터 약 한 열흘 남짓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간에 과연 하겠는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들어요. 네. 왜냐하면 김정은으로서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네.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을 아마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보를 봤을 때는 그때가 언제라고 보세요? 예, 그거는 뭐 이번 이 열흘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이후의 적절한 시점을 아마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당대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동북아 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좀 불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문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제 시진핑 단일 체제로 확립을 했거든요. 그럼 시진핑 단일 체제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미중 전략 경영에서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가장 악몽으로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두 개의 전장입니다. 미국은 원래 유럽이었거든요. 네. 근데 유럽이 소련의 붕괴로 끝난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다시 중요해졌죠. 그다음에 양안 관계가 지금 뭐 시 주석이 이번에 대만 침공에 무력 안 쓴다는 약속 안 한다. 더 대만 위험해졌거든요. 통일을 거듭 강조했잖아요. 예. 그럼 두 개의 전장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근데 한반도까지 세 개의 전장 상황까지 갈등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 문제에 집중할 텐데 그럼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유럽의 긴장 고조가 자기에게 유리하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 주석이 전열을 정비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중 전략 경쟁에서 좀 몸을 사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 자기 사념 때문에. 아, 그런데 이미 진영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더 거세게 충돌할 겁니다. 그렇군요. 거세게 충돌하면 그 파열음이 한반도 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유럽에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적으로 핵실험 같은 고강도의 도발은 원하지 않겠지만 예. 한반도의 적정 수준의 긴장으로 주한미군이나 한국, 일본, 미국의 전력을 붙잡아두는 걸 시주석이 더 원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 당대회를 통해서 3연임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길하다는 표현을 우리 조한범 연구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북아 미중 간 패권 경쟁 더 심화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좀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문성부 센터장님은요? 예, 네, 미국 한 언론 칼럼을 보면 땡큐 시진핑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 표현도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의 3년임이 오히려 미국에는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요? 시진핑이 2012년 이제 집권을 시작하고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네. 전통에 따르면 2번 하고 그만둬야죠. 그랬죠. 3년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지금 미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걸 내세우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외교가 굉장히 좌충우돌식의 외교가 됐고요. 군사력 강화에 집중을 하고 경제 발전도 그동안은 중국이 일당 독재를 취했지만 경제 문제만큼은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을 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면서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시진핑이 강력한 통제, 당 중심의 통제를 하면서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제로 코로나라고 하는 무리한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 반토막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대만과의 만약에 침공을 불사한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러시아도 푸틴이 이 단기간에 끝날 거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푸틴은 완전히 지금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진핑이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시진핑도 역시 그런 결과가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아마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북한과 또 이 대만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자위력을 강화하는데 아마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중국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국방 전략을 잘 다듬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짚어봤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의 배경, 또 전망, 7차 핵실험 가능성, 또 예상 시기 분석을 들어봤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우리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